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제법 굵게 내리고 있네요. 2025년의 봄비는 어쩐지 예전보다 더 차갑고 더 쓸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이면 제 무릎이 먼저 날씨를 알아챕니다. 80년 넘게 사용해 온 관절 마디마디가 욱신거리고 시린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기분이지요. 하지만 육체의 통증보다 더 저를 아프게 하는 것은 비 오는 날. 특유의 젖은 흙내음 속에 섞여오는 오래된 기억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운 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참으로 모순되고 듣기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말이지요. 배웠으면 배웠지, 거지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식과 빈곤, 도무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단어의 조합. 그런데 저는 평생 이 말을 가슴에 문신처럼 새기고 살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주문처럼 혹은 저주처럼 내뱉던 말이었거든요. 명희야, 부디 너는 이 아비처럼 살지 마라. 글자 속에 파묻혀서 처자식 굶기는 배운 거지는 되지 마라. 그 목소리가 그 술냄새 섞인 한탄이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2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제 손녀 아이, 지은이가 방에서 나오질 않더군요. 밥이라도 먹으라고 부르려다가 방문 틈으로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책상 위에는 영어책이며 자격증 수험서며 온갖 두꺼운 책들이 성벽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불합격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의 좁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죽여 흐느끼는 그 등을 보는데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요즘 아이들 참 똑똑하지 않습니까? 우리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영어를 모국어처럼 하고 컴퓨터도 능수능란하게 다룹니다. 단군 일에 최고의 스펙을 가진 세대라고들 하지요. 그런데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 찬란한 졸업장이, 그 많은 자격증이 밥 한 끼 해결해주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은이의 그 떨리는 등을 보는데 저는 벼락처럼 1985년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의 제 손녀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던 당시 39의 젊은 아버지 말입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니, 진눈깨비가 흩날리던 2월의 매서운 겨울날이었지요.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 눅눅한 벽지. 곰팡내 그리고 아버지의 낡은 바바리 코트에서 나던 묵은 책 냄새가 말이지요. 여러분은 1980년대 서울의 달동네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곳에서의 기억을 공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집은 서울 변두리, 아현동 산비탈을 깎아 만든 가파른 동네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서도 한참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걸어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지요. 눈이라도 오는 날이면 연탄재를 부수어 뿌려야만 겨우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그 가파른 언덕길. 그곳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마치 개딱지처럼 붙어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공동 수도가에서 물을 깃는 양동이 소리가 요란했고 저녁이면 골목마다 고등어 굽는 냄새와 술 취한 아저씨들의 고함 소리 그리고 부부 싸움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치열했고 시끄러웠지만 사람 냄새가 났던 그곳. 하지만 우리 집 풍경은 그 동네의 다른 집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집 대문 앞에는 늘 정막이 흘렀습니다. 다른 집에서 풍겨나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대신 우리 집 문을 열면 언제나 퀴퀴하고 서늘한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기이하게도 대학 나온 양반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명문대 국문과를 나오셨지요.
1960년대에 대학을, 그것도 명문대를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박사 학위보다 더 귀한 간판이었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를 김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호칭에는 존경심보다는 묘한 비아냥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지 멀쩡한 사내대장부가 처자식 건사할 생각은 안 하고 허구한 날 방구석에 처박혀 책이나 읽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대학 나오면 뭐해? 쌀이 나와 밥이 나와? 글 공부 많이 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차라리 공사판 나가서 벽돌이라도 나르지. 어린 제 귀에도 그 소리들이 비수처럼 꽂혔는데 아버지라고 모르셨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더욱더 당신만의 성 안으로 숨어버리셨습니다. 그 성은 책으로 쌓아올린 높고도 위태로운 성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희미합니다. 제가 10살 무렵 그 지독한 가난과 아버지의 무능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기억은 어머니의 울음소리입니다.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글 밥 먹는다는 양반이 쌀떡 비는 줄은 몰라요. 애 배 고는 건 안 보여요? 어머니가 악을 쓰며 울부짖을 때도 아버지는 돌아앉아 묵묵히 책장을 넘기고 계셨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등. 세상 모든 풍파를 거부하겠다는 듯 웅크린 그 등을 보며 어머니는 짐을 싸셨습니다. 명희야, 미안하다. 애미가 능력이 없어서. 나중에 성공해서 데리러 올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저와 아버지는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그 넓지 않은 단칸방은 더욱 휑하게 느껴졌지요. 아버지는 가끔 출판사에서 번역 일거리를 받아오시거나 신문에 독자 투고나 기고를 해서 푼돈을 벌어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쌀을 사기보다는 책을 사거나 술을 사는데 더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 집 쌀독은 늘 바닥을 보였고 연탄 창고는 겨울이 오기도 전에 텅 비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존심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동네 친구분들이 김 선생, 요즘 출판사 일도 없다며? 우리 공사판에 자리가 하나 났는데. 하고 말을 꺼내기라도 하면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보게. 내가 펜대를 잡던 손일세. 어떻게 신성한 학문을 하던 손으로 삽자루를 잡나? 자네들이나 가서 하게. 그놈의 펜대. 그놈의 신성한 학문. 어린 제 눈에도 아버지는 참 대책 없는 낭만주의자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책임한 가장이었습니다. 쌀이 없으면 밀가루 반죽을 띄워 수제비를 끓여 먹으면 되고 연탄이 없으면 냉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면 된다고 생각하셨지요. 그 무렵 겨울밤은 왜 그리도 길고 추웠을까요?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냉방에서 아버지는 소주병을 끼고 앉아 혼자만의 강연을 하곤 했습니다. 안주는 김치 쪼가리 하나 혹은 멸치 몇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 아버지의 눈빛은 몽롱해졌고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명희야, 잘 들어라. 세상이 잘못된 거다. 이놈의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야. 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듣기 싫었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그 레퍼토리, 그 지겨운 한탄이 지긋지긋했습니다. 명희야, 너 칸트가 뭐라고 했는지 아냐? 해겔의 변증법이 뭔지 아냐? 정의가 사라진 시대, 지성이 짓밟힌 시대. 이게 다 야만이다, 야만. 아버지는 1980년대의 화려한 경제 성장을 경멸하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올림픽 유치가 결정되었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할 때도 아버지는 우민화 정책이다. 서커스로 백성들 눈을 가리는 꼴이다라며 혀를 차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야만적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땀 흘려 돈을 벌었고 자식들 맛있는 고기 반찬을 먹였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을 잤습니다. 오직 정의와 지성을 부르짖는 아버지와 저만 이 냉골 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고상한 철학이 배고픈 15살 소녀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저 지긋지긋한 책 더미를 불살라버리고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살겠다. 아버지처럼 무능한 지식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 공부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경멸했던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저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활자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였을까요? 저는 머리가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교과서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참고서 살 돈이 없어서 친구들이 다 푼 문제집을 쓰레기통에서 주워다가 지우개로 지워가며 풀었습니다. 밤에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단어장을 외웠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혀를 내두르며 칭찬하셨지요. 그 칭찬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칭찬만이 저를 숨쉬게 하는 산소였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산비탈 아래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의 중심부로 내려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나도 예쁜 교복을 입고 대학 캠퍼스를 거닐며 낭만이 아닌 현실을 즐길 수 있을 거라는 꿈. 그 꿈 하나로 그 춥고 배고픈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중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은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명희야, 기쁜 소식이다. 내 성적이면 서울에 있는 인문계 명문 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갈 수 있어. 게다가 3년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의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등록금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다니.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오는구나. 이제 이 지긋지긋한 달동네를, 아버지의 그 냄새나는 책, 방을 벗어날 수 있는 날개 달린 사다리가 내려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학원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찍힌 학교의 로고가 마치 천국의 열쇠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폐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이 내려 미끄러운 비탈길을 한 걸음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빨리, 한시라도 빨리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무뚝뚝한 아버지라도 딸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명문고에 간다는데, 동네의 자랑이 된다는데 기뻐하지 않으실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여느 때처럼 아버지는 낡은 밥상 앞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방 안에는 싸구려 담배 연기가 자욱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안경 너머로 책만 뚫어져라 보고 계셨습니다. 다녀왔냐? 건조하고 낮은 목소리.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방에서 입학원서를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해지지 않게 책 사이에 고이 끼워두었던 그 하얀 종이를 마치 보물지도처럼 밥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선생님이 저 장학생으로 갈 수 있대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공짜래요. 그리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학도 보내준대요. 제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이제 아버지 고생 안 시키고 제 힘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꼭 성공할게요. 아버지의 시선이 천천히 책에서 떨어져 입학원서로 향했습니다. 무심하고 건조한 그 특유의 회색빛 눈동자가 종이 위에 머물렀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각째각 울렸습니다. 1초, 2초, 3초.
아버지의 입에서 장하다 혹은 수고했다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저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노려보셨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아버지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아버지 특유의 냉소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대했던 칭찬 대신 날아온 차가운 반문에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야, 대학 가서 좋은 직장도 구하고, 돈도 벌고, 아버지처럼, 아니,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호강시켜 드려야죠. 제 말실수였습니다. 아버지처럼이라는 말 뒤에 미처 숨기지 못한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는 제 본심을 들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성공. 훌륭한 사람. 호강. 아버지는 들고 있던 담배를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 껐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좁은 방 안 백열등 아래 아버지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일렁이며 저를 덮쳐왔습니다. 명희야, 내가 말하는 성공이 뭐냐? 대학 나와서 양복 입고 남들 집 밟고 올라가서 월급쟁이 되는 거? 권력의 개가 되는 거? 그게 성공이냐? 남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저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쌀 걱정, 연탄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서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자존심만 중요해요? 저는요? 저는 학교에서 급식비 못 내서 눈치 보는 게 얼마나 죽기보다 싫은 줄 아세요? 저 공부할 거예요. 기회가 왔잖아요. 제발 제 앞길 막지 마세요. 제 절규에 아버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슬픈 듯, 화가 난 듯, 아니면 체념한 듯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들려있던, 아니 밥상 위에 놓여있던 입학원서를 낚아채셨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제 꿈이, 제 희망이 그 하얀 종이와 함께 반으로 다시 네 조각으로 찢겨나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안 돼. 이거 안 돼. 이게 뭔데? 이걸 왜 찢어요? 내가 어떻게 받아온 건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바닥을 기며 종이 조각을 맞추려는 제 손 위로 아버지의 억센 손이 내려와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귀 힘이 어찌나 센지 손목이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입어라. 네, 옷 입으라고. 갈 데가 있다. 어디를요? 저 안 가요. 선생님한테 가서 원서 다시 써달라고 할 거예요. 이거 나요. 잔말 말고 따라와. 오늘 내 운명을 결정지으러 가는 거다. 운명.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너무나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벽에 걸린 그 낡은 냄새나는 바바리 코트를 걸치셨습니다. 평소에는 한없이 무기력하던 아버지가 그날따라 낯설 만큼 단호하고 비장해 보였습니다. 저는 울며불며 문틀을 잡고 버텼지만 아버지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슬리퍼를 신은 채 코트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매서운 2월의 겨울바람이 눈물 젖은 제 볼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그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앞서 걷는 아버지의 뒷모습. 그 넓지만 구부정한 등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설마 나를 어디 다른 집에 식모로 팔아넘기려는 걸까? 아니면 시골 큰 집으로 다시 보내려는 걸까? 불안감에 심장이 조여왔지만 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1호선 지하철에 태우셨습니다. 덜컹거리는 전철 안 사람들은 저마다의 피로를 짊어진 채 꾸벅꾸벅 졸거나 무표정한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낡은 바바리 코트 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손을 놓치면 영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막연한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차창에 비친 아버지의 얼굴은 며칠 묵은 수염으로 까칠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설마 나를 어디 부잣집 식모로 팔아넘기려는 걸까? 아니면 신문에 가끔 나오는 것처럼 몹쓸 곳에 나를 버리려는 걸까? 온갖 무서운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네. 말 좀 해주세요.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버지는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 침묵이, 그 무거운 침묵이 어린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전철이 끼익하는 소음과 함께 멈춰 선 곳은 구로공단역이었습니다. 지금은 구로디지털 단지라고 이름이 바뀌어 빌딩 숲이 되었지만 1985년에 그곳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전철 문이 열리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매캐한 기름 냄새, 쇠를 깎는 비릿한 냄새, 그리고 무언가 타는 듯한 역한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것은 제가 살던 달동네의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거칠고 사나운 현실의 냄새였습니다. 아버지는 성큼성큼 앞장서서 개찰구를 빠져나가셨습니다. 저는 슬리퍼가 벗겨질세라 종종 걸음으로 그 뒤를 쫓았습니다. 역 밖으로 나오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굴뚝들. 그 굴뚝마다 회색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겨울 하늘을 온통 잿빛으로 뒤덮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온통 회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저와 또래로 보이는 앳된 여자애들이 교복 대신 펑퍼짐한 작업복을 입고 때를 지어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들처럼 기계적으로 발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겁이 덜컥 났습니다. 여기가 지옥일까? 어른들이 말하던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못 나온다는 그 지옥이 바로 여기일까? 아버지, 무서워요. 집에 가요. 제발요. 제가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앞만 보고 걸으셨습니다. 공단 골목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미싱 보조 구함, 시다 구함, 전자조립 여공 모집이라고 적힌 전단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담벼락 너머로는 쿵쿵거리는 프레스 소리와 윙윙거리는 모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음들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아서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멈춰 선 곳은 어느 허름한 전자 부품 공장 앞이었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고 페인트 칠이 벗겨져 시멘트 벽이 흉하게 드러난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철문은 녹이 슬어 붉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거운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고막을 찢는 듯한 소음과 함께 숨이 턱 막히는 열기가 덮쳐왔습니다. 공장 안은 바깥보다 더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십 개의 작업대 위에는 알 수 없는 기계 부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위태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대마다 저보다 기껏해야 한두 살 많아 보이는 언니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닭장에 갇힌 닭들처럼 좁은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쉴 새 없이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납땜 연기가 자욱해서 앞사람의 얼굴조차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기침을 참으며 아버지 뒤로 숨었습니다. 그때 공장 안쪽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작업복에 토시를 끼고 머리에는 수건을 동여맨 중년의 남자. 그는 기름때 묻은 장갑을 벗으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김 선배님 아니십니까?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대학 후배이자 고향 동생인 박 아저씨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에 몇 번 찾아와 아버지와 술잔을 기울이던 그 아저씨였습니다. 오랜만일세, 박서방. 아버지는 짐짓 태어난 척 말씀하셨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그동안 별거 없으셨죠? 형수님은 박 아저씨가 제 쪽을 힐끗 보며 말을 흐렸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사정을 아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한 번 하시더니 제 등을 거칠게 떠밀어 앞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인사드려라. 내가 어릴 때 봤던 박 아저씨다. 저는 쭈뼛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이고 이게 명이냐? 세상에 못 본 사이에 아주 숙녀가 다 됐네. 몰라보겠다 야. 눈매가 선배님을 쏙 빼닮아서 아주 총명하게 생겼구만. 박 아저씨는 반가운 마음에 제 어깨를 두드리려다 기름 묻은 손을 보고는 멋쩍게 웃으며 손을 거두셨습니다. 명희가 올해 고등학교 가죠? 공부 잘한다면서요. 선배님 머리 닮았으면 뭐 서울대는 따놓은 당상이겠죠. 그 말이, 그 칭찬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말을 잘랐습니다. 박서방, 아버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오늘 자네한테 부탁 하나 하러 왔네. 부탁이라니요?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선배님 부탁이라면 뭐든 들어드려야죠. 아버지는 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공장 안이라는 걸 깨닫고는 도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눈빛, 입학원서를 찢을 때 보았던 그 알 수 없는 비장함과 광기가 서린 눈빛이 다시 번뜩였습니다. 이 아이 여기서 일 좀 시켜주게. 공장 안의 기계 소음이 순간 멈춘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박 아저씨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명희를? 여기서 일을 시키라고요? 그래. 자네 공장에서 기술 좀 가르쳐주게. 납땜질이든 미싱질이든 뭐든 밥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이면 되네. 아니 선배님, 농담이시죠? 명희 이제 겨우 16입니다. 고등학교 가서 공부해야 할 애를 공장에 보내다니요. 더구나 선배님 같은 인텔리 따님을. 박 아저씨는 당황해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아니죠. 형수님도 안 계신데 명희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셔야죠. 나중에 명희가 커서 원망하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저도 박 아저씨를 쳐다보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저씨 말려주세요. 우리 아빠가 미쳤나 봐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 눈빛을 읽었는지 박 아저씨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대학, 먹물, 다 개소리야. 아버지가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주변에서 일하던 여공들이 깜짝 놀라 일제히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박서방, 자네 내 꼴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평생 책만 파고든 결과가 뭔가? 마누라 도망가고 자식 새끼 밥도 못 먹이는 등신 그게 나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졌습니다. 내가 그놈의 알량한 지식 때문에, 그 썩어 빠진 자존심 때문에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자네가 제일 잘 알지 않나? 내 자식까지 그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는 없어. 선배님 그래도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은 여자도 배워야. 변하긴 뭐가 변해. 배운 놈들은 데모하다 잡혀가고 아니면 권력의 개 노릇이나 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사는 놈들은 바보 취급받는 세상, 그게 지금이야. 아버지는 제 어깨를 으스러져라 움켜쥐셨습니다. 잘 들어라, 박서방. 이 아이한테는 글자 말고 기술을 가르쳐. 머리 쓰는 법 말고 손 쓰는 법을 가르쳐.
땀 흘려서 정직하게 밥 벌어먹는 기술. 펜대 굴리면서 세상 탓하고 사회 탓하는 룸페는 절대 만들지 않을 걸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싫어요. 저 공장 다니기 싫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저 공부할 거예요. 선생님이 저 장학금 받을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여기서 일을 해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공부하려는 건데 왜 그래요? 이게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 뺨을 올려붙이려다 허공에서 멈칫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평생 펜만 잡았던 하얗고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딸의 미래를 꺾어버리는 가장 잔인한 흉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아직 세상 무서운 줄을 몰라서 그래. 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거두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명희야, 잘 들어라. 배운 거지가 제일 불쌍한 법이다. 헛바람 들어서 현실도 모르고 이상만 쫓다가 결국은 굶어 죽는 게 인텔리야.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다. 거짓말. 다 핑계잖아요. 아버지가 돈 없으니까 저 학교 보낼 돈 아까우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제 악에 바친 비명에 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 아버지의 눈에 물기가 어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내 고개를 돌려 박 아저씨를 보셨습니다. 부탁하네. 오늘부터 바로 일하게 해주게. 기숙사도 있다고 했지? 거기 쳐넣어. 절대 내보내지 말고. 선배님, 나는 간다. 명희, 너 도망칠 생각 마라. 여기서 죽어서 나가더라도 학교는 절대 못 간다. 아버지는 제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장 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맨발로 뛰쳐나가듯 아버지를 쫓아갔지만 박 아저씨가 제 허리를 감싸 안고 말렸습니다. 명희야, 안 된다. 참아라. 내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시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려 보자. 이거 나요. 아버지, 저 두고 가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학교 간다는 소리 안 할게요. 철문 밖으로 아버지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아버지의 낡은 바바리 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던 모습. 마치 날개 꺾인 새처럼 위태로워 보이던 그 뒷모습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철문이 닫히고 아버지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매캐한 납땜 연기와 굉음 속에서 저를 쳐다보는 수십 개의 동정 어린 눈빛들 속에서 그렇게 1985년 2월의 어느 날 시인을 꿈꾸던 16살 문학소녀 김명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시다 김양이 태어났습니다. 박 아저씨는 한숨을 푹 쉬며 제 어깨에 작업복을 덮어주셨습니다. 그 옷에선 기름 쩐내와 땀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냄새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장 기숙사 2층 침대 구석에 처박혀 밤새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로공단의 불빛들은 마치 저를 비웃는 도깨비불 같았습니다. 손바닥을 펴보았습니다. 아직 굳은 살 하나 없이 말랑말랑한 연필 잡기 딱 좋았던 내 손. 내일 아침이면 이 손에 인두가 들려지겠지요. 뜨거운 납 연기를 마시며 내 청춘을 녹여내야겠지요. 아버지가 죽도록 미웠습니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당신은 아빠도 아니야. 악마야. 저는 그날 밤 일기장에 그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시각 아버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제가 흘린 눈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가 어떤 지옥을 건너고 계셨는지, 철없는 16살의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 때로는 포기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는 것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 종소리 대신 공장의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제 아침을 깨웠습니다. 연필을 쥐어야 할 손에는 차가운 납땜 인두가 들려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남 냄새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서툰 인두질의 손가락은 온통 물집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손끝이 데어서 쓰라릴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따뜻한 방에서 책이나 읽고 있겠지. 딸을 팔아먹고 편안하시겠지. 그 원망이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야간 잔업을 마치고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가는 길. 구로공단의 밤거리는 저처럼 핏기 없는 얼굴을 한 여공들로 가득했습니다. 버스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공순이었습니다.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지나갈 때면 저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가리기 위해 몸을 잔뜩 웅크려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속에서 시커먼 도끼가 피어올랐습니다. 돈. 그래, 돈을 벌자. 아버지가 그토록 경멸하던 그 돈을 벌어서 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살아주마. 그래서 아버지가 틀렸다는 걸, 아버지가 얼마나 무능하고 비겁한 가장이었는지 증명해 보이겠다. 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남들이 쉴 때도 특근을 자청했고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기계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꼬박 채워받은 첫 월급. 누런 봉투에 담긴 그 돈은 제 피와 땀 그리고 팔려나간 제 꿈의 값이었습니다. 월급날 밤 저는 그 봉투를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아버지는 여전히 낡은 밥상머리에서 소주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들이키는 아버지의 등은 어쩐지 더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월급 봉투를 밥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받으세요. 생활비예요. 아버지의 술잔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그 누런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덩어리를 보는 듯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눈동자만 흔들렸습니다. 왜 안 받으세요? 아버지가 원하던 거 아니에요? 딸년 공장 보내서 돈 벌어오게 하는 거, 이게 아버지가 바라던 기술자의 삶 아니냐고요. 제가 쏘아붙이자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명희야, 고생했다. 손은 괜찮니?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아버지의 시선이 제 반창고 투성이 손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괜찮아요. 약 바르면 돼요. 어차피 공부 못한 년이 몸으로 때우는 건데 이 정도는 각오했죠. 제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깊은 한숨과 함께 술잔을 비우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그 돈 봉투를 차마 펴보지도 못하고 장판 밑 깊숙한 곳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그 신음소리마저도 위선처럼 느껴져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참 빠르게도 흘러갔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만난 성실한 남자와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낳아 길렀습니다. 남편도 저도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기술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일해서 작은 집도 장만했고 남들만큼은 아니어도 밥 굶지 않고 살만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가 그토록 경멸했던 먹물 대신 아버지가 강요했던 그 기술이 우리 가족을 지탱해 준 것입니다. 그 세월 동안 아버지는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환갑이 지나고 칠순이 가까워지자 평생을 괴롭혔던 위장병과 우라병이 기어이 사단이 났습니다. 간암 말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며칠 전 아버지는 앙상한 나뭇가지 같은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쩌렁쩌렁하던 목소리는 다 어디 가고 거친 숨소리만 병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젖은 수건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세월 속에 다 사가버린 줄 알았는데 막상 떠나신다니
가슴 한쪽이 뻥 뚫린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뜨고 제 손을 찾으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해진 제 손. 평생 기름밥 먹으며 굳은 살이 박힌 제 손을 당신의 희고 가느다란 손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명희야,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평생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 번 한 적 없던 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못 보낸 거, 공장으로 내몬 거, 단 한 번도 후회한다고 말씀하신 적 없던 독불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 앞에서 아버지는 작고 나약한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욕심이었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말라고. 알아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쉬세요. 아니다. 너는 모른다. 내가 얼마나.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이라곤 아버지의 옛 술친구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빈소를 지키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허무함이 그리고 늦은 후회가 뒤엉켜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러 달동네 옛집으로 갔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빠져나간 방은 냉골이었습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낡은 책장,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을 끼고 살았던 손때 묻은 책들. 저는 책들을 묶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책장 구석, 먼지 쌓인 상자 속에 낡은 대학 노트 한 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매직으로 투박하게 명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곰팡내가 났지만 아버지의 필체만은 선명했습니다. 날짜는 1985년 2월 15일. 제가 공장에 처음 들어갔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오늘 명희를 공장에 버리고 왔다. 아이가 온다. 내 바지를 잡고 살려달라고 온다. 그 울음소리가 내 심장을 찢는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무능한 아비다. 내 알량한 지식은 쌀 한 톨 만들어내지 못했고 내 헛된 자존심은 자식의 꿈을 짓밟았다.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명희야, 부디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배운 거지가 되어 평생을 세상 탓만 하며 사느니 차라리 손발이 부르터도 제 밥벌이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내가 흘린 오늘의 눈물이 훗날 너를 지키는 단단한 갑옷이 되기를. 신이시여, 제 딸을 지켜주소서. 이 죄는 제가 죽어서 지옥불에서 다 받겠습니다. 글자마다 물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울고 계셨던 겁니다. 저를 공장에 밀어넣고 돌아와 이 좁은 방구석에서 홀로 소주를 마시며 통곡하셨던 겁니다. 일기장을 넘길 때마다 아버지의 피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첫 월급을 타온 날의 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명희가 첫 월급을 받아왔다. 봉투를 던지는 아이의 손을 보았다. 그 고왔던 손에 물집이 잡히고 손톱 밑엔 시커먼 기름때가 끼어 있었다. 가슴이 미어터져 숨을 쉴 수가 없다. 저 돈은 돈이 아니다. 내 딸의 피고름이다. 나는 이 돈을 쓸 수가 없다. 굶어 죽어도 이 돈에는 손을 댈 수가 없다. 명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비가 능력이 없어서 너에게 펜 대신 인두를 찾게 해서 미안하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뼈저리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역을 자처하셨던 겁니다. 1980년대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지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당신처럼 시대를 잘못 만난 지식인이 겪어야 할 그 처절한 가난과 모멸감을 딸에게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가난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이었습니다.
그 투박하고 모진 사랑을 저는 40년이 지난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2025년에 비 오는 창가입니다. 저는 젖은 눈을 닫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40년 된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손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가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가 많이 힘들지? 세상이 너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럽지? 응.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 할머니 나 그냥 짐 덩어리인가 봐. 손녀의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그건 40년 전 제 아버지가 평생을 두려워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옛날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잡았던 것처럼 따뜻하고 단단하게 말입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지은아,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이 아직 너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것뿐이야. 할머니, 아버지가 그러셨어. 배운 게 죄가 아니라 시대를 잘못 만난 게 죄라고. 너도 지금 그런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일기장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아버지가. 내 증조할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란다. 할머니는 이 편지를 너무 늦게 읽었어. 그래서 평생을 미움 속에 살았단다. 하지만 너는 그러지 말라고 보여주는 거야. 아이가 일기장을 펼쳐 읽는 동안 저는 아이의 등 뒤로 아버지께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아버지 손녀딸입니다. 아버지처럼 똑똑하고 아버지처럼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지금 아버지가 겪으셨던 그 아픔을, 그 좌절을 겪고 있네요. 하지만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제가 지킬 겁니다. 아버지가 저를 공장으로 보내서라도 살리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저는 제가 평생 기술로 번 돈으로 이 아이의 꿈을 지켜줄 겁니다. 이 아이가 기죽지 않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때까지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그 기술이, 그 생존력이 이제야 빛을 발하네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를 강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님이 원망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자식에게 더 해주지 못해 가슴치며 울고 계신가요? 부모의 사랑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은 따뜻한 포옹이지만 어떤 사랑은 매몰찬 거절이기도 하고 때로는 뼈를 깎는 침묵이기도 합니다. 제가 40년이 지나서야 찢어진 일기장에서 그 진심을 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 곁에 있는 투박하고 서툰 사랑의 의미를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업 때문에 사는 게 막막해서 고개 숙인 이 땅의 모든 청춘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결코 배운 거지도 쓸모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 길고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혼자 울지 마세요. 부디 힘내십시오. 아버지. 비가 그치려나 봅니다. 오늘따라 당신의 그 냄새나는 낡은 바바리 코트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